가감 세부TV 8월 라이브 방송입니다. 8월 첫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은 늘 하던 것처럼 1부, 2부, 3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1부는 지난주죠. 지난주에 이제 핫하게 세법 개정안이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이 핵심 포인트만 잡아가지고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는 이달에 나눈 세무 상담 중에서 최근에 이제 주택 신축 판매업자 미분양 주택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고 지금 주택 신축 판매업자들에 대해서 취득사가 만약 추징된다고 하면 굉장히 크게 추징당하거든요. 그때 일부는 이미 판매가 됐고 일부는 아직 미분양 주택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인데 취득세 추징이 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해서 추징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3부는 저와 함께하는 증문즉답, 부동산 세금,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그 다음에 양도세, 상속증여세, 부동산 세금, 오늘 이제 세제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하고 기타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궁금했던 거 이렇게 질문 주시면은 제가 보고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진님, 예,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부입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 핵심 포인트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개정안은 인구 감소 지역 주택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 특례가 신설됐는데 양도소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먼저 인구 감소 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 신설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주택자가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을 한 채 더 취득한 경우에는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는 걸로 봐서 기존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종합부동산세에서는 1주택자 과세 방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이 혜택을 받는지 볼까요? 주택 소재지는 당연히 인구 감소 지역에 있어야겠죠. 수도권하고 광역시는 제외되는데 예외적으로 수도권의 접경 지역, 그러니까 세 군데로 이렇게 지정돼 있죠. 강화군, 옹진군, 연천군, 그리고 지방 광역시 내의 군 지역은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한 채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인구 감소 지역에 한 채를 추가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과 동일한 시군구에 소지하고 있는 주택은 제외가 됩니다. 이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가액 요건이 적용되거든요. 특이하게도 주택 공시가격을 갖고 판정을 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일이 아닌 취득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여야 되고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과세 기준 현재 주택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언제까지 취득해야 되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거는 과연 인구 감소 지역이 어딥니까? 라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2021년 10월에 최초 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5년 단위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89개 시군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돼요. 각 지역마다 해가지고 딱 지역을 정해 놓고 있죠. 충남 같은 경우에는 공주, 금산, 논산, 보령, 부여, 서천, 예산, 청양, 태안군 뭐 이렇게 각 도마다 인구 감소 지역을 별도 지정해 놓고 있고 요거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규정된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할 때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양도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과세 특례를 적용한다는 건데 양도소득세에서 어떤 특례를 주어지는지 볼까요?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을 취득합니다. 물론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3년 내 양도하면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돼서 당연히 종전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이 경과됐다. 그러면 종전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못 받겠죠. 그런 경우에도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은 없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이 종전주택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혜택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종부세에서는 어떤 혜택을 주느냐?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인구 감소 지역 주택을 취득한다. 그러면 2주택이 되겠네요. 그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을 합산 배제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두 개의 주택을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계산하는데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적용받는다는 겁니다. 1주택자 과세 방식은 뭐죠? 과세 기준일 현재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공제금액 12억 원이 적용되고 또 12억 원을 초과했을 때 산출세액에서 고령자, 장기 보유자에 해당하면은 세액공제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전주택은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고 공시가격이 인구 감소 지역주택은 4억 원이라고 했을 때 주택 공시가격에서 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합해서 14억 원. 근데 공제금액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9억 원이 적용되는데 12억 원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공제 초과 금액이 발생해서 산출세액이 나온다 할지라도 장기 보유자 또는 고령자에 해당하면은 세액 공제까지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적용할 때 인구 감소 지역 주택은 제외하고 판정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혜택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인구 감소 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와 맞물려서 이번에 같이 발표된 게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 특례입니다. 똑같이 양도소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 내용은 비슷합니다. 1주택자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는 걸로 봐서 똑같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종합부동산세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인구 감소 지역 주택하고의 요건이 조금 달라요.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 요건은 일단은 지방이기 때문에 수도권 밖에 소재하고 있어야 되고 아까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은 면적 요건이 적용되지 않았거든요. 얘는 면적 요건이 적용됩니다.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가액 요건 아까 인구 감소 지역 주택 같은 경우는 가액 요건이 공시가격을 갖고 판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얘는 취득가액을 갖고 판정을 하고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입니다. 취득기한도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인데 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을 해야 됩니다. 효과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경과한 후에 종전주택을 처분한다 할지라도 이 지방 미분양 주택은 없는 걸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과세 특례에서는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의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도록 이렇게 별도 규정되어 있는데 이 지방 미분양 주택은 그런 규정이 없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법이 어떻게 개정되는지나 정확하게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종전 취득자가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지방 미분양 주택을 두 채 이상 취득한다 할지라도 1주택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판정할 때 이 지방 미분양 주택은 모두 없는 걸로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요거는 나중에 법령이 정확하게 어떻게 개정되는지 그 여부를 판정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종부세도 마찬가지겠죠. 종전주택하고 지방 미분양주택을 합해서 공시가격을 적용하는데 공제금액이 12억 원이 적용되고 12억 원에 초과되는 공제금액이 발생해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거 역시 아마 지방 미분양주택이 두 채여도 합산은 하되 공제금액은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적용받았을 때 12억 원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과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 과세 특례가 발표가 됐습니다.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은 법에서 규정한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야 된다. 지방 미분양 주택은 수도권 밖에 있는 지방 미분양 주택,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인한 미분양 주택이라고 확인한 주택을 취득해야 된다.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은 면적 제한이 없는데 지방 미분양 주택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 인구 감소 지역 주택은 가액 요건을 판정할 때 공시 가격을 갖고 판정하는데 양도소득세는 취득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근데 지방 미분양 주택은 취득가액을 갖고 판정하죠.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인구 감소 지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되는데 지방 미분양 주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을 해야 된다. 인구 감소 지역은 개정안에 보면 딱 한 채를 취득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방 미분양 주택은 아직 주택수에 대한 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한 채 이상을 취득해도 그대로 적용될 것 같습니다. 세제 혜택은 똑같이 양도소득세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얘기고,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시가격은 합산하는데 1주택자 과세 방식, 즉 공제금액 12억 원에다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과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 제도가 신설될 것 같으니까 잘 염두에 뒀다가 어떤 절세 또는 세테크 목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법 개정안은 혼인 합가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 연장입니다. 우리가 혼인 합가 또는 이제 동거복양 합가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내용은 합가를 하게 되면 세대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양둘연재 한 채가 아닌 두 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주택을 먼저 팔 때 10년 또는 5년 내에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죠. 한번 동거복양 합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동거복양 합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되냐면 1주택을 소유한 자가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과 합가를 해야 되죠. 그리고 합가일 현재 직계 존속의 나이는 몇 살이어야 되죠? 60세입니다. 그 60세는 주택의 소유자의 나이를 판정하는 게 아니고 직계 존속 중 어느 한 분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암이라든지 희귀성 질병 같은 경우에, 즉 중대한 질병에 걸려 있다라고 하면은 직계 존속의 나이가 60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그 미만이더라도 이 동거복양 합가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합가일로부터 몇 년 내에 매도를 해야 되죠? 이 동거복양 합가는 10년입니다.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는 걸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물론 양도일연재 양도하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겠죠. 이 내용과 거의 흡사한 게 혼인 합가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입니다. 요건이 어떻게 되죠? 1주택을 소유한 남자가 1주택을 소유한 여자하고 혼인을 해야 됩니다. 이때 혼인은 지방자치단체 혼인신고를 한 걸 전제로 하고요. 이 혼인일로부터 5년이었잖아요. 아까 동거복양 합가는 10년이었고 얘는 5년이었거든요. 이 기간을 연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몇 년으로? 동거복양 합가와 마찬가지로 10년으로 연장을 해주겠다. 굳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5년 내 먼저 팔지 않고 10년 내 팔아도 양둘연재 두 채지만 한 채를 갖고 있는 걸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겠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양둘연재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되겠죠. 이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요즘 하도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 장려 측면에서 이 5년을 10년으로 연장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동거복양 합가 또는 혼인 합가와 관련돼서 종전에 해석하고 최근에 나오는 요건 해석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까지 한번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해했던 내용은 어떤 거냐면, 동거복양 합가든 혼인 합가든 1주택으로 보는 특례 규정이기 때문에 언제를 갖고 1주택과 1주택을 합가해야 되냐면 양둘연재로 판정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전의 유권 해석은 양둘연재 한 채 한 채 있다고 하면은 비과세 특례를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자가 한 채 갖고 있었고 남자가 두 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합가일 연재는 한 채 한 채가 아니고 한 채 두 채죠. 이렇게 합가하고 나서 남자가 갖고 있는 주택을 먼저 양도를 합니다. 세금을 냈겠죠, 과세로. 그리고 나면은 여자 한 채, 남자 한 채, 양도일 현재는 한 채 한 채가 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채를 먼저 팔면은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발표됐던 유권 해석 한번 볼까요? 1주택 보유자가 2주택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2주택을 순차 양도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머지 한 채 한 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동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즉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2016년도 유권 해석이었다고 하면은 최근에 나온 2024년 6월 달에 나온 거거든요. 얼마 안 됐습니다. 계속 동일한 그 유권 해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혼인합가로 인한 비과세 특례 판정 기준일을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이 아닌 혼인합가 당시 주택수로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거다. 이 얘기는 뭐죠? 합가일 현재 두 채 대 한 채 이렇게 갖고 있는 분이 혼인합가하면은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합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 채 갖고 있는 남자와 한 채 갖고 있는 여자가 혼인한 경우에만 이 특례를 적용하겠다. 최근에 이런 유권 해석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 혼인합가 양도일로 판정하고 있는 분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상생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행 양도소득세에서 부여하는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이 상생 임대주택 적용기한이 원래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한 주택으로 한정돼 있었는데 2년 더 연장한다라는 겁니다. 많이들 굉장히 기뻐했을 개정안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볼게요. 상생 임대주택 어떤 요건을 갖춰야 상생 임대주택이라고 봅니까? 상생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려면은 직전 임대차 계약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상생 임대차 계약을 갖춰야 됩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 요건은 상생 임대차 계약 직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고 이 임대차 계약에서 1년 6개월을 임대를 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주택의 임대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거의 2년씩 임대한다고 하면은 1년 6개월 이상 임대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고 그 이후에 체결된 상생 임대차 계약은 2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생 임대차 계약은 아까 직전 임대차 계약과는 달리 언제부터 언제까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어야 돼.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0일 이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어야 되는데 이 기간을 2년 더 연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생 임대차 계약 요건을 갖추려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하면 거기까지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 등이 5% 내에서만 증액해야 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게 상생 임대주택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 상생 임대주택에 대해서 민감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임대주택 혜택은 지방자치단체도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좀 번거로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이 상생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안 해도 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돼요. 그럼 무슨 얘기죠? 내가 거주하지 않고 임대 주고 있는 주택들은 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추기가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쉽지만 세제 혜택은 다양하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상생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거는 직전 임대차 계약입니다. 왜? 직전 임대차 계약이 세팅이 돼야 상생 임대차 계약이 세팅이 되기 때문에 직전 임대차 계약이 세팅이 안 되면은 상생 임대 계약 요건을 충족할 수가 없겠죠. 이 직전 임대차 계약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상생 임대차 계약 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다. 근데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어야 됩니다.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 우리가 보통 주택을 어떤 대상을 취득했는지에 따라서 취득 시기가 약간 다르죠. 통상적으로 따져보면은 기존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취득한 걸로 보죠? 잔금 청산일에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그 얘기는 직전 임대차 계약을 성립하려면은 잔금 청산일 이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어야만 직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그러면 언제 이후에 체결해야 직전 임대차 계약이 되죠? 주택을 취득한 이후. 그러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 주택을 취득했다는 의미는 언제를 기점을 갖고 판정을 하죠? 통상적으로 잔금 청산일입니다. 그럼 내가 조합원 입주권으로 해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그때는 언제 주택을 취득한 걸로 보죠? 그때는 원시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사용 승인일입니다. 그러면 사용 승인일 이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주택, 그러니까 취득 대상이 주택이냐, 주택 분양권이냐, 조합원 입주권이냐에 따라서 주택 취득 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취득 시기 이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여야만 직전 임대차 계약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상생 임대주택은 직전 이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이라고 임대 개시일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약만 체결하면 되는 게 아니고 and 임대도 개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직전 임대차 계약은 1년 6개월, 상생 임대차 계약은 2년 이상의 임대 기한을 충족해야 되고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5% 내에서만 증액하면은 이 상생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건을 다 충족했어요. 생각보다 쉽거든요. 그럼 어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 가지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 요건이 배제됩니다. 우리가 비과세를 적용받았을 때 보유 요건이 있고 거주 요건이 있죠. 보유는 2년 보유해라. 거주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거주를 해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 보유 요건은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적용되는데 거주 요건은 취득일 연재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만 적용되죠.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 요건 배제는 어떤 주택에 한해서 적용받냐면 취득일 연재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에서 적용받고, 두 번째 세제 혜택은 비과세는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의 양도차익만 비과세입니다. 그 얘기는 양도가액이 12억 원이 초과된다라고 하면은 과세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과세되는 양도차익이 발생했었을 때 다음 계산서 하는 식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즉 토지 건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했었을 때 과세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일정 상식을 양도차익을 차감해 주는 게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죠. 근데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양도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특공제가 적용돼야 되는데 이때 공제율이 높은 4%짜리의 표2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세제 혜택입니다. 마지막 세제 혜택은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등록한 임대주택이 있어요. 그 임대주택이 있고 등록 임대주택이라고 일컬을게요. 등록 임대주택 외에 내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년 거주한 주택을 양도했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근데 내가 2년 거주 못하면은 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겠죠. 근데 등록 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상생 임대주택을 내가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상생 임대주택은 2년 거주한 걸로 보기 때문에 등록 임대주택에 상생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똑같이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좀 세부적으로 한번 볼게요. 사례를 갖고 첫 번째 세대 혜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 요건 배제입니다. 다른 주택은 없고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취득은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을 했습니다. 계속 임대를 주다가 이 주택을 양도합니다. 그럼 비과세가 되는지 볼까요? 2년 보유했고 2년 거주 요건이 있는지 판정을 할 때 취득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주택이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은 당연히 거주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임대를 계속 줬지 내가 거주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보니까 직전 임대차 계약 요건 충족, 상생 임대차 계약 요건 충족. 그러면 이 A주택은 거주하지 않았지만 2년 거주한 걸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세금에 내고 안 내고의 문제에 있어서 나는 거주하지 않았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세제 혜택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혜택인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기 전에
먼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면은 3년 이상 일단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는데 크게 2%짜리하고 4%짜리가 있습니다. 2%짜리를 우리가 통상 표 1,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이렇게 일컫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보유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몇 프로요? 2%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몇 년, 몇 프로 한도죠? 30% 한도. 즉, 보유기간 15년을 한도로 해서 30%를 적용하겠다라는 거고, 표 2는 2%짜리가 아닌 4%짜리입니다. 계산 상식도 다르죠? 보유기간 곱하기 4% 플러스 거주기간 곱하기 4%가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한도 40%, 거주기간 한도 40%. 합하면 몇 프로죠? 80%예요. 그럼 과세되는 양도차익의 80%를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적용하겠다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과세되는 양도차익이 10억이다. 그럼 8억을 제한 2억을 갖고 세금을 내게 한다는 거니까 굉장히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4%짜리 표 2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요건,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되죠?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거주를 안 하면은 표 1, 즉 2%짜리를 적용받겠죠. 근데 상생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은 거주한 걸로 본다고 하니까 이 표 2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사례를 볼까요? 2014년도에 8억 원 주고 산 거를 계속 임대를 주다가 2024년 10월 달에 양도를 합니다. 나는 거주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동안 임대 준 내역을 보니까 직전 임대차 계약 요건도 충족하고 상생 임대차 계약 요건도 충족합니다. 그럼 뭐죠? 나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케이스에서는 취득일이 2014년도이기 때문에 취득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이때는 조정 대상 지역 거론되지 않았죠. 왜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은 언제부터 그 취득을 해야 조정 대상 지역이 적용됐죠? 2017년 8월 3일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14년도에 취득했으니까 얘는 쉽게 생각하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거주 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A주택은 일단은 비과세는 적용. 근데 비과세를 적용하려다 보니까 양도가액이 16억이네요. 우리가 비과세는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의 양도차익만 비과세죠. 그럼 과세되는 양도차익을 발라볼게요. 전체 양도차익 얼마죠? 8억. 8억 원 곱하기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기준금액 12억 원. 이걸 적용하니까 8억 원 곱하기 16억 분의 16억 마이너스 12억 원. 이렇게 하니까 전체 8억 원의 양도차익 중에서 비과세되는 양도차익은 6억 원,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2억 원. 이렇게 산정되겠네요. 근데 어찌됐든 과세되는 양도차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해야겠네요. 얘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당연히 표 1, 2%짜리를 적용받겠죠? 2%짜리에서 계산산식이 어떻게 되죠? 보유기간 곱하기 2%. 10년 보유했으니까 총 20%. 과세되는 양도차익의 20%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는데 만약 이 주택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다 충족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표 2를 적용받죠. 표 2를 적용받으면 보유기간 곱하기 4% 플러스 거주기간 곱하기 4%를 적용받는데 이때 특히 조심해야 될 거는 표 2를 적용받기 위해서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한 걸로 봐서 표 2를 적용받긴 받는데 실제 계산산식, 즉 보유기간 곱하기 4% 플러스 거주기간 곱하기 4%를 적용할 때 이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한 기간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실제 거주한 기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0년 곱하기 4%, 즉 보유기간에 대해서만 4%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전체 양도차익의 40%가 적용되겠네요. 그래도 일반적인 주택에 비해서 상생임대주택이 훨씬 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 이상 이렇게 적용받겠네요. 세부담이 줄어든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가 양도, 고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할 때도 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은 세부담을 많이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거주주택 비과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록임대주택. 등록임대주택의 요건은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등록한 임대주택.
외에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등록 임대주택은 없는 걸로 봐서 이 거주주택은 비과세. 여기에서 이 거주주택을 상생임대주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등록 임대주택 외에 상생임대주택. 서로 임대주택은 같은데 성격이 완전 틀리죠. 앞에 있는, 즉 왼쪽에 있는 등록 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등록한 임대주택이고, 상생임대주택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주택.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주택에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췄다. 그럼 2년 거주한 걸로 보기 때문에 얘 역시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상생임대주택과 관련돼서는 지금까지 이제 세 가지 세제 혜택을 봤는데 어떤 특징이 있죠? 양도 1년제 한 채일 때 적용받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주택을 세 채 갖고 있는데 세 개 모두 내가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계속 줬다고 하면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출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세 개 주택 모두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상생임대주택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은 어떤 주택이죠? 맨 마지막에 남은 하나의 주택만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세법 개정안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 확대입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어떤 개념이죠? 증여를 받습니다. 누구한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한테 증여를 받고 증여일로부터 몇 년 내? 10년입니다. 물론 2022년 12월 30일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5년이고 그 이후에 증여받았으면 10년입니다. 10년 내 양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양도소득세 내야 되죠. 그때 양도 차익 어떻게 계산하죠? 파는 금액인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해야 되는데 그때 취득가액을 내가 증여받은 시점의 평가금액, 즉 증여재산 가액이 아닌 나한테 증여한 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3억 주고 산 주택을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통해 가지고 6억 원에 넘겼습니다. 그럼 부인 입장에서는 증여세 없이 취득세만 내고 증여를 받았겠죠. 그리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이 주택을 양도하면은 양도가액 10억대 대응되는 취득가액은 증여받았을 때 평가금액, 즉 증여재산금액 6억이 아닌 3억 원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여받고 10년 안에 팔면은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겠죠. 그럼 적용 요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누구한테 증여받아야 된다고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그 얘기는 뭐죠? 내가 사위나 며느리가 증여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사위나 며느리는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한테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월과세 적용 안 된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대상을 증여받아야 되죠? 토지, 건물, 특정 시설물 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 얘기는 뭐죠? 주식을 증여받아가지고 10년 내 양도해도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이 안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주식은 그동안 제외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 대상에 이번에 주식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양도세 이월과세는 증여받고 몇 년 내 양도했을 때 적용되는 거죠? 10년이에요. 물론 아까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는 5년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개정안에 들어오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 확대에 들어온 자산은 증여받은 주식도 이제 이월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거고, 대신에 특이한 건 뭐냐면 증여받고 몇 년 내, 일반적인 경우는 10년인데 이 주식은 1년 안에 증여받은 경우에만 이월과세를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주식을 증여받아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한테. 그리고 나서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양도하면은 이월과세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는 왜 10년이 아닌 1년을 적용합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가격 변동이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매월, 매일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얘는 10년으로 하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봐가지고 1년을 경과하면은 이월과세 적용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됩니다. 적용 시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하는 걸로 개정안이 발표가 됐고요. 특히 주식도 1년 이내 증여받고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내년부터는 적용될 수 있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토지 건물 일괄 취득 양도시 안문 계산 예외 규정 신설 내용 볼까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잘 기억해 두면은 좋은 컨설팅 재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 부동산을 일괄 양도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가세 문제도 그렇고 양도소득세를 좀 경감시킬 목적으로 해가지고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임의로 이렇게 매매계약서에 구분 계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임의로 내가 매매계약서에 기재를 하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죠? 그 이미 계상한 금액과 감정가액이나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과 비교해가지고 30% 이상의 갭이 발생한다. 그러면 내가 임의로 계상한 토지 건물가액을 인정하지 않죠. 즉 불분명한 걸로 본다는 겁니다. 그럼 불분명한 걸로 봤었을 때 그럼 양도가액을 어떻게 안분하느냐, 취득가액을 안분하느냐, 그때 어떻게 안분하라는 거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안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법 시행령에 가면은 감정가의 기준 시가 순으로 이렇게 안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감정을 별도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양도일 현재 또는 취득일 현재 기준 시가를 갖고 토지 및 건물가액을 안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안분 계산 방법이 최근에 개정이 됐죠. 어떻게 개정됐냐면 2023년 2월 26일 이전 양도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4조에서 안분 계산해 이렇게 규정돼 있었는데 이게 2023년 2월 27일 양도분부터 64조가 아닌 64조 1항에 의해서 안분 계산해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왜 그러냐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64조는 1항과 2항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1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얘기, 안분 계산할 때 기준시가로 하고 기준시가보다 감정가액이 있으면 감정가액을 우선 적용해. 즉 안분 계산은 순서가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안분 계산해. 그 내용이 1항이고 2항은 이 1항에 대한 예외 규정입니다. 불분명하더라도 임의로 구분한 금액이 불분명하더라도 다음 각호 언어에 해당하면은 그 금액을 그대로 인정할게. 그러니까 1항에 대한 예외 규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외 규정이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예를 들어서 감정을 받아가지고 토지 감정가액 얼마 그 다음에 건물 감정가액 얼마 이렇게 감정을 따로따로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금액의 기준시가보다 30% 갭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예외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또 하나 예외 케이스는 뭐냐면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일괄로 공급받은 후에 건물을 멸시해요. 나는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괄 취득한 게 아니고 건물을 멸시하고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괄 취득했다는 경우거든요. 그럴 때는 건물가액을 제로로 하고 전체 금액을 토지가액으로 잡아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1항에 대한 예외 규정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 안분 계산 방법이 2023년 2월 27일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1항만 적용하래요. 그 얘기는 어떻게 되죠? 2023년 2월 27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토지 건물가액을 구분하거나 즉 감정을 받아가지고 토지 건물가액을 구분하거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받은 후에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게 돼가지고 무조건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 계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었죠. 이 부분을 이번에 개정안에서 합리적으로 이제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부가세법을 준용해서 예외 규정을 적용받았는데 이번에는 이 예외 규정을 별도 소득세법 시행령에 별도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됐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른 법령, 즉 감정평가를 통해서 토지 건물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이게 설령 기준시가의 갭보다 30% 초과하더라도 인정해 줄게. 두 번째, 토지 건물을 함께 취득하는데 건물가액을 제로로 하고 나머지를 다 토지가액으로 해도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있다는 거죠? 우리 실무상으로 보면은 어떤 케이스가 많냐면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은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특약을 기재를 하고 건물가액 제로,
토지가액을 전체 금액으로 임의로 구분 계산한다 할지라도 예외 규정이 신설돼서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부가세에 대한 이제 문제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해 놨다가 굉장히 좋은 컨설팅 주제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이제 멸실을 하고 새롭게 건물을 신축해서 분양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때 항상 문제가 됐던 게 기존 건물에 대한 부가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 매도자 입장에서 뭐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잘만 활용하면은 감정을 받던가 아니면 전체 금액을 토지로 이렇게 활용하면은 좋은 컨설팅 주제로 사용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독특한 제도 하나 신설됐습니다. 부동산 양도 금액 연금 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신설입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해요.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 금액을 연금 계좌에다 납입하면은 양도소득세 일부분을 공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요건 한번 볼까요? 기초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 수급자는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거주자여야 되고 가구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는 213만 원, 부부 가구는 한 34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 수급자가 and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를 합니다. 그럼 양도 대금을 받겠죠? 그 양도 대금을 2027년 12월 30일까지 연금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계좌에 불입을 하면은 양도소득세에서 연금 계좌에 불입한 금액 1억 원을 한도로 해가지고 불입 금액의 10%를 양도소득세에서 세액공제 빼준다는 겁니다. 근데 연금 계좌에 불입했는데 이거를 다시 인출한다. 그때는 당연히 추징되겠죠. 근데 굉장히 그래도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좋은 제도인 건 맞는데 너무 요건이 타이트해요. 적용 대상자가 1주택 또는 무주택자이고 기초연금 수급자만 적용받을 수 있고 또 그 요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이 혜택을 받으려면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10년 이상 장기 보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 대상자나 적용 부동산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실익이 크게 있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상생임대주택이 처음 신설됐을 때 굉장히 요건이 타이트했잖아요. 지금은 뭐 가입 요건도 없고 그러니까 다주택도 적용받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무주택이고 그다음에 가입 요건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생임대주택이 거의 그 유명무실화됐죠. 그리고 나서 뒤늦게 요건을 풀어줬거든요. 이것도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세제 혜택인 건 맞는데 적용받기가 너무 타이트한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요건들이 완화가 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억해 놨다가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납입 한도는 양도 차익과 1억 원 중에 작은 금액이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납입하면은 1억 원을 한도로 해가지고 납입 금액의 10%를 산출세계에서 빼준다는 겁니다.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혜택이 될 수 있다. 2025년 1월 1일 양도부터 적용한다는 거기 때문에 기억해뒀다가 특히 이제 나중에 요건이 완화되면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임대주택 얘기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대주택에도 이번에 개정안에 이제 기간이 연장되는 게 하나 들어왔는데 바로 민간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즉 50%, 70%. 물론 지급 등록하면은 10년으로 다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70% 적용받을 수 있겠죠. 이 기간을 연장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민간임대주택을 취득 유형에 따라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건설임대주택이고 하나는 매입임대주택입니다. 건설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임대사업자가 건설, 즉 신축해가지고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하고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든지 증여를 받든지 상속 등으로 취득해가지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지금 혜택이 부여하는 것은 건설 임대주택에 대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이미 끝났어요.
근데 특히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분명 건설임대주택은 신축한 주택이라고 했는데 신축한 주택일지라도 소유권 보존 등기 이후에 지방자치단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이때는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매입임대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건설임대주택으로 인한 세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등록을 해야만 건설임대주택으로 등재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에 등록해야 건설임대주택으로 등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어요. 어떤 양도세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볼까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이라는 겁니다. 즉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은 지금 등록하면 10년이겠죠. 10년 등록하고 이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은 우리 양도차익에 대해서 원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보유기간 곱하기 2% 적용해 주잖아요. 근데 10년 임대를 하면은 70%를 해주겠대요. 원래 몇 프로 적용받아야겠죠? 10년 곱하기 2%니까 20%를 적용받아야 되는데 70%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양도차익이 10억 원이 발생했다? 7억 원을 빼고 3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등록한 2020년 8월 17일 이전에 등록한 건설임대주택은 그때는 이제 8년 등록한 경우에는 50%가 적용되겠죠. 근데 지금 등록하면은 무조건 장기 10년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지금은 70%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세제 혜택인데 이 세제 혜택은 지금 매입임대주택은 더 이상 못 받죠. 왜? 매입임대주택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못 받고 건설임대주택에 한해서만 지금 이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었죠. 언제까지 등록을 해야 됐었죠?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해야 됩니다. 이 기간을 3년 더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70% 해줄게. 왜 건설임대주택만 세제 혜택을 줍니까? 왜 그렇죠? 건설경기 활성화 및 임대주택 공급 측면에서 건설임대주택에 한해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구주택을 갖고 있어요. 근데 멸실하고 신축을 할 생각이다 라고 하면은 이 특례를 잘만 활용하면은 내가 신축을 해가지고 한 10년 동안 임대할 생각이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나중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70% 적용받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신축 목적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특례를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을 부를 때 마지막 남은 이제 세제 혜택이라고 하거든요. 절세의 히든카드라고 얘기를 한 만큼 굉장히 큰 혜택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떤 요건을 갖춰야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특례 적용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당연히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 신축하고 나서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된다. 한 채 이상 임대를 하면 되는 거고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되고 가입요건도 적용되죠. 임대 개실 당시에 기준시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 가입요건은 임대 개실 현재를 갖고 판정하기 때문에 내가 임대 개실 현재만 6억 원 이하면은 그 이후에는 6억 원이 초과되더라도 비수도권은 3억 원 초과되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면적은 일률적으로 취득부터 양도까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충족해야 된다. 10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5% 증액 제한 10년 동안 준수해야 되는 거고 양쪽 다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됩니다. 실무적으로 봤었을 때 주택을 신축한다라고 하면은 요즘 거의 대부분 크게 세 가지죠. 다세대, 다가구, 다중 이렇게 짓는 것 같아요. 다세대 같은 경우는 호실별로 이렇게 구분 등기가 돼가지고 등기도 이제 각자 부여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건물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임대 개실 당시 6억 원 이하 요건을 거의 다 충족합니다.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일종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연면적을 갖고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세법에서 이상하게 다가구 주택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면적과 가액 요건을 각 가구별로 판정할게. 그렇다 보니까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연면적분의 가구당 연면적, 가구당 가액을 안분을 하면은 거의 대부분 국민주택 규모 이하, 임대 개실 당시 6억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러니까 다세대도 그렇고 다가구도 그렇고 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기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중주택이에요. 특히 최근 몇 년 전에 다중주택에 대한 건설 제한이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됐죠. 주차장 면적도 그렇고 굉장히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다중주택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수익률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죠. 근데 다중주택은 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 할지라도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기가 힘듭니다. 왜? 다가구 주택도 단독, 다중주택도 단독이거든요. 근데 다가구 주택은 법에서 아까 면적 요건과 가입 요건을 각 가구당 면적, 가구당 주택 공시가격을 갖고 판정한다고 별도 특례를 부여했는데 다중주택은 그런 특례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중주택은 면적 요건을 어떻게 판정해야 된다는 거죠? 전체 연면적을 갖고 판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입 요건도 개별 주택 전체 금액을 갖고 판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다중주택은 전체 연면적을 합하면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 가격도 수도권 내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겠죠. 내가 다중주택으로 뭐 이렇게 신축하고 싶다. 수익률 측면에서 그냥 세제 혜택을 포기할 건지 아니면 세제 혜택을 위해서 다중이 아닌 수익률을 포기하고 다가구나 다세로 갈 건지를 설계 당시부터 좀 생각을 꼼꼼히 하셔가지고 어떤 걸 취할 건지를 잘 선택해서 신축을 계획해야 된다. 근데 잘만 활용하면은 이 건설임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굉장히 큰 혜택이기 때문에 주택을 신축해서 이렇게 새롭게 임대를 주고자 하는 분들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세제 혜택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기 때문에 좀 시간이 여유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활용하면 좋은 컨설팅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문이 들겠네요. 그럼 이 요건을 충족해가지고 10년 임대하면은 10년 동안에는 나는 5%밖에 못 올리고 임대보증보험도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 임차인 바뀔 때마다 계약 신고도 해야 되는데 그런 공적 의무를 준수하고 세제 혜택을 받는 게 유리합니까? 아니면 세제 혜택을 포기하는 게 유리합니까? 한번 세제 혜택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양도차익이 3억 원이라고 하고 10년 보유했다고 해볼게요.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세가 얼마 나오는지 만약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특례 적용 받았을 때 양도세가 얼마 나오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3억입니다. 10년 보유했기 때문에 2% 적용되면은 양도차익의 20%가 공제가 되겠죠. 그러면 소득금액은 2억 4천이고 여기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니까 7,100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 이 주택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특례 적용 요건을 갖췄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양도차익에 대해서 70%가 공제되고 30%만 이제 과세되는 소득금액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구해보니까 1,600만 원입니다. 세금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실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축해서 10년 이상 가져갈 거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건설 임대주택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조금 우리 납세자들한테 불리한 개정안이 이제 들어온 게 있어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율 조정입니다. 우리 요즘 가족법인 많이 이렇게 만들잖아요. 가족법인 만드는 이유가 대부분 꼬마 빌딩을 사가지고 임대를 주고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거든요. 그 가족법인, 특히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가족법인에 대한 세부담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안이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 표준의 세율을 조정했다는 건데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이 뭐죠? 뭐 말은 거창한데 웬만한 우리 가족법인이 여기에 다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이 50% 초과. 그렇지, 가족법이니까 특수관계 다 합하면은 50%가 초과될 거예요.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 수업, 이자,
배당 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 거의 대부분의 부동산 매매법인, 특히 가족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총 수입 중에서 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이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일 거예요. 그럼 우리가 흔히 보는 기장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가족법인 꼬마 빌딩을 취득해가지고 이렇게 임대업을 하고 있다.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 부동산 매매법인이지만 매각하기 전까지는 부동산 임대 수입이나 이자 배당 소득이 있거든요. 그런 법인들도 다 여기에 대부분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런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이 부동산 임대 수입이 있어요. 아니면 이자 배당 소득이 있어요. 그럼 법인이기 때문에 그 소득 금액에 대해서 법인세로 세금을 냈겠죠? 근데 그동안 법인세는 과세 표준, 즉 이익이 2억 원 이하까지 몇 프로였죠? 9%를 적용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2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9%를 적용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 9%가 19%로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배 이상 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소규모 가족법인들은 즉 주된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업으로 하고 있다. 아니면 다른 업도 하고 있지만 매출액의 50%가 임대 이자 배당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은 세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난다는 겁니다. 2025년 1월 1일 개시하는 사업 연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25년 기속 법인세 신고, 즉 2026년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법인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빠져나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임대 수입, 이자, 배당 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이기 때문에 임대 이자 배당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을 더 높게 50%반 이상 이렇게 만들면은 빠져나갈 수는 있겠네요. 그것도 한번 곰곰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개정안 한번 살펴볼까요? 상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최고 세율하고 과세 표준이 조정됐고, 특히 상속세에서 자녀 공제 금액이 확대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개정한 대로 이루어진다 하면은 세부담이 많이 줄 수 있겠죠. 특히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는 굉장히 많은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 표준이 조정됐습니다. 최고세율이 50%였는데 40%로 인하하고, 그 다음에 과세 표준 1억 원 이하가 10%였는데 이거를 2억 원 이하 10%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죠? 그동안 냈던 세금의 그동안 10%의 10%인데 1억의 10%였는데 2억의 10%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동안 냈던 상속세, 증여세가 거의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준다라는 겁니다. 증여세 같은 경우는 실무적으로 봤었을 때 30억 이상 증여하는 경우는 저도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10억 원 초과 40% 세율이 뭐 인하됐다, 50%에서 40%를 인하됐다 하더라도 그거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은 증여 같은 경우는 거의 없을 테니까, 결론적으로 쉽게 생각하면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냈던 증여세 부분은 1,000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억 자체가 1억에서 2억으로 늘었고 그 세율 구간이 10%니까 거의 1,000만 원씩 이렇게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도 이제 상속세에 대한 이제 개정안에 어떤 좀 이슈가 있는데, 만약 개정안대로 통과가 된다 하면은 상속세 부담이 상당히 줄 것 같습니다. 이 개정안을 이해하려면은 이 상속세 계산 구조부터 한번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궁극적으로 복잡한데, 내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그 상속 재산을 평가를 해가지고 여기서 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세율을 곱하는 게 이제 상속세 계산 구조입니다. 간단하게 봤을 때 이때 상속 재산은 당연히 평가를 해야겠죠. 시가 아니면 보충적 평가부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상속 공제를 적용하는데 이 상속 공제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인적 공제라는 거고, 인적 공제의 의미는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공제 금액을 차등 적용하겠다. 두 번째가 물적 공제가 있죠. 인을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서 적용되는 게 아니고, 상속 재산 중에서 금융이라든지 동거주택 상속 공제가 주택이 있었을 때는 그에 따라서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게 이제 물적 공제입니다. 이 상속 공제, 즉 인적 공제와 물적 공제 합에 따라서
상속세 부담이 궁극적으로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인적공제에 어떤 게 있었냐면 기초공제 2억 원 플러스 인적공제 이해하고 일괄공제 5억 원하고 비교해가지고 높은 걸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초공제에 합산되는 인적공제에 네 가지가 있거든요.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근데 통상적인 경우에는 이 자녀공제만 통상적으로 적용될 겁니다. 근데 일괄공제 5억하고 비교해가지고 높은 금액을 적용받기 때문에 기초공제 2억 원 플러스 이 공제 금액이 3억 원 이상이어야 이 일괄공제보다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3억 원 이상이어야 되려면 자녀 공제만을 갖고 얘기했을 때 자녀가 몇 명 있어야 되죠? 1인당 5천만 원이니까 최소 6명 이상이어야 일괄공제에 맞먹고 7명 이상일 때 일괄공제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 자녀가 7명인 경우가 어디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인적공제를 적용할 때 기초공제 플러스 인적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그동안 다 뭘 적용했죠? 일괄공제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에서 30억. 이렇게 인적공제가 구성되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 이렇게 공제 세금 없고요. 배우자가 없으면은 일괄공제 5억 때문에 5억이 초과되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개정안에 당연히 일괄공제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상했던 거와 달리 일괄공제는 그대로 남겨놓고 인적공제 금액을 10배를 올렸어요.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죠? 그동안에는 일괄공제가 더 컸기 때문에 얘네들을 고려하지도 않았었죠. 근데 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한 명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인적공제 5억 원 플러스 기초공제 2억 원 하면 7억 원이거든요. 그럼 뭐가 커요? 일괄공제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여지가 거의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인적공제. 자녀가 한 명 이상이면은 기초공제 플러스 인적공제가 더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최소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죠? 그동안에는 배우자가 없으면 5억 공제받고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합해서 10억 공제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내년부터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은 배우자가 없으면은 기초공제 2억 원에다가 한 사람 뭐 자녀가 있다가 하면 5억을 받으니까 7억 원을 받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여기다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이 추가되니까 12억 원을 적용받습니다. 자녀가 두 명이면은 각각 5억 원씩 추가가 되겠죠? 12억 원, 17억 원.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동안 현행의 공제 금액보다 5억 원 이상 이렇게 뛴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상속세 부담이 절감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 상식을 만들어 봤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20억 원의 상속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상속인은 배우자하고 자녀 2명인데 자녀에게 다 이제 협의해 상속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 현행 세법대로 상속세를 계산해 볼게요. 상속재산가액 20억 원, 기초공제 자녀공제보다는 지금은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적용되기 때문에 5억 원 일괄공제 받고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을 받기 때문에 10억 원에 대한 과세 표준이 생깁니다. 이 10억 원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면 2억 4천만 원을 상속세로 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게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죠? 기초공제 자녀공제가 일괄공제보다 더 커지겠죠. 왜? 자녀가 2명이니까 얘가 10억, 기초공제 2억 원이니까 12억 원이 공제가 되고 배우자 공제 5억 원, 최소 5억 원이 적용되니까 17억 원이 공제 금액으로 빠지겠네요. 그럼 과세 표준이 3억을 줄죠. 그러면 내야 될 세금이 4천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산출세액 2억 4천보다 4천으로 줄기 때문에 거의 2억 원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확실히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은 자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마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자녀 출산율을 조금 증가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전략도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피상속인의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거
말 그대로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이고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은 법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시행령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굵직한 것들은 거의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이 법은 단독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죠. 12월에 국회 통과 여부를 봐야 통과 여부가 개정안이 실제 실행될지 안 될지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이 개정안의 내용은 충분히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2월 연말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시행령과 관련된 내용들 그런 것들은 그냥 정부 기관에서 이렇게 바꾸면 쉽게 바꿀 수 있죠. 국회 여야 합의가 필요 없잖아요. 시행령과 관련된 내용은 지금 개정안에 있는 내용이 거의 통과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굵직한 법에서 개정해야 되는 내용들은 최종 통과 여부를 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개정안 2024년 세법 개정안 살펴봤습니다. 잠깐 제가 1분 쉬었다가 함께 나누는 이달의 세무상담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을 많이 올려놓으셨네요. 많이 올려놓으세요. 제가 이거 이달의 세무상담하고 쭉 한번 읽어보고 답변 드릴 테니까 조금 전에 같이 봤던 세법 개정안에 대한 이제 궁금증들 올려놓으시고 본인들 간단한 이제 질문들 올려놓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2부 한번 진행해 볼까요? 함께 나누는 이달의 세무상담입니다. 세무상담 내용은 이래요. 주택 신축 판매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을 취득해가지고 이제 멸실을 했대요. 그리고 다세주택 10채를 신축해가지고 6채는 판매하고 4채가 재고, 즉 미분양 주택으로 남아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취득할 때 이 주택 신축 판매업자는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는데 다 적용되거든요. 개인은 다주택자인 상태에서 단독주택을 취득해서 멸실했다 할 경우에 단독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중과가 적용되겠죠. 왜? 비조정에 있다 하더라도 내채부터는 12%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정에 있으면은 세 채 이상부터 12%가 적용되기 때문에 법인 같은 경우는 주택수, 주택 소재지에 불문하고 12%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과세율이 적용돼야 되는 게 맞는데 신축 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은 중과세율이 배제가 되죠. 그래서 이 단독주택을 취득했었을 때 기본세율을 냈을 겁니다. 개인인 다주택자라 할지라도 법인이라 할지라도 근데 요건이 있거든요. 요건 3년 안에 이 주택을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10채를 신축을 해가지고 6채를 판매하고 4채가 미분양 주택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이 왔고 이분이 이제 궁금해하는 거는 단독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중과 배제 받았는데 3년 내에 판매하지 못한 4채가 남아있는데 이때 다 판매하지 못했으니까 취득세 전부를 추징당합니까? 아니면은 조금 합리적으로 보면은 취득세 경감받은 부분에 4채를 미분양 주택으로 남겼기 때문에 10분의 4만큼 추징당합니까? 이게 궁금해서 이제 상담이 오셨습니다. 한번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주택을 우리가 매매로 취득하면은 1세대 1주택 이상자가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2주택자부터 비조정에 있으면은 3주택자, 법인 같은 경우는 주택 수 및 소재지 불문하고 무조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데 그 예외 규정이 몇 가지 법에서 열거되어 있는데 그 열거된 내용 중에 하나가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멸실 예정 주택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내가 지금 5채를 갖고 있어 집을. 근데 이번에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해서 판매할 목적으로 9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얘는 6번째 주택이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건 없건 간에 얘는 무조건 12% 세율이 적용되는데 얘는 신축 판매업자고 요거를 멸실하고 3년 이내 판매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기본 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후관리가 들어가겠죠. 그 사후관리가 뭐냐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멸실시켜야 됩니다. 1년 내 주택을 멸실하고, 그리고 주택 취득일로부터, 구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해야 됩니다. 그럼 1년 내에 멸실하지 않거나 3년 내에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하지 않으면 취득세가 추징당하겠죠. 몇 프로? 나는 기본세율을 적용받았는데 12% 중과세율이 추징당하겠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내에 팔 걸 전제로 하고 주택을 지었어요. 단독주택을 사가지고 멸실하고 다세대 주택을 지었습니다. 보통 이제 다세대주택을 줘가지고 신축을 많이 판매를 하죠. 근데 문제는 10채를 줬다가 4채가 남았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각종 뉴스에서 막 보도가 됐습니다. 한번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보면 전세 사기 직격탄 맞은 신축 빌라 취득세 폭탄. 빌라 다 죽으라는 거냐? 신축 3년 내 못 팔면 세폭탄. 팔리지도 않는데 세금 폭탄까지 빌라 시장 곡소리. 그러니까 요거와 관련된 세무 상담이었습니다. 한번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다주택을 소유한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멸실 예정 단독주택을 20억 원에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다주택 세 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얘는 네 번째 주택이기 때문에 20억에 대한 12%를 취득세로 내야겠죠. 2억 4천만 원이에요. 굉장히 크죠? 근데 나는 이거를 1년 내 멸실하고 3년 내 팔 거예요. 하고 이제 기본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9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3% 적용받겠죠. 그럼 굉장히 싸게 취득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세주택을 신축을 했습니다. 단독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 주택을 빌라를 신축했습니다. 근데 노력은 했는데 10채 져가지고 6채 판매하고 4채가 재고주택으로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3년이 도래하고 있어요. 그럼 멸실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신축주택을 판매하지 못하면은 내가 원래 냈어야 되는 12%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데 이 경감받은 취득세가 추징당하겠죠. 이때 이제 고민인 거예요. 경감받은 취득세 전부가 추징되느냐? 10채 중 6채는 팔았기 때문에 경감받은 취득세를 10분의 10분으로 나눠 가지고 재고로 남아있는 4채분만 추징되느냐? 이걸 갖고 이제 질문을 오셨습니다. 왜? 민감하죠. 추징되는 세율이 12%이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토해내는지 아니면 4채에 해당하는 부분만 토해내는지 그거에 따라서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거와 유사한 그 유권 해석이 있습니다. 이 유권 해석은 유돌명이 이제 신축을 해가지고 공동사업으로 신축을 해가지고 이제 그 매도를 했는데 그 중에 6채를 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채를 판매를 못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공동취득자 유돌명이 납세 의무자로서 멸실 목적 주택에 대해서 신축 주택 중 외부로 판매되지 않는 6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은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유권 해석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죠? 동그라미 1번 경감받은 취득세 전부 추징이에요. 동그라미 2번 신축한 주택 중 판매하지 않는 주택 부분만 추징이에요. 당연히 동그라미 2번이겠죠. 또 2번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고 판매한 것들은 판매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취득세 추징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행히 미분양 주택으로 남은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가 추징된다라고 해가지고 상담을 마무리한 건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건들이 전국 지방에 또 수도권에 굉장히 많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뉴스에 나올 정도로 해가지고 특히 빌라 사태가 있은 이후부터 이게 분양이 잘 안 되나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3년이 도래하고 이게 시한폭탄처럼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3년이 경과하면 이제 터지겠죠. 거기에다 이제 가산세 부담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택 신축 판매업자들은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이 주택 신축 판매업자 이 3년 내 판매하지 않았다고 취득세를 추징하는 거는 조금 이건 좀 법이 좀 개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팔고 싶어도 시장 자체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추징한다? 이러면은 정말 남는 게 또 없고 손실인데도 불구하고 체납으로 계속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구제해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 의견을 피력해 보고
그 의견과 더불어 지방세법이 좀 개정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달의 세무상담은 주택 신축 판매업자의 재고주택 시한폭탄으로 돌아온다라는 거 살펴봤고, 이제 증문즉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거 이제부터 막 올려주세요. 제가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